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날카롭고 담대한 정세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정치 특강하신다고 서울에 많은 대학 다니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대학생들 만나면 일단 만난다는 상상만으로 기분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서울의 국민대학교를 시작해서요. 예. 이제 경희대, 서울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성균관대학교, 덕성여대까지 지금 잡혀 있고요. 한두 군데 정도 더 진행할 생각입니다. 뭐 갑자기 청년석으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는 무슨 그런 절박감을 느꼈습니까? 갑자기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우리 20대 대학생 청년들과의 어떤 대화 네. 그리고 그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싫어하고 비판하고 한다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20대 청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비판도 받고 네. 욕도 좀 먹고 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자칫 지금 청년들에게 수구 세력으로 기득권 수구 세력으로 비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들하고 좀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생각이어서요. 꼭 대학 특강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그런 이제 역할과 모습들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런 절박감이 좀 있었군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면은 뭐 쓴소리 같은 것들을 학생들이 많이 하나요? 하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또 민주당이 요즘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제가 20살 때 대학생일 때도 역시 비슷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 뭐 집권 정당을 볼 때 그들의 작은 실수조차도 매우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는 게 청년들이니까. 그렇죠. 지금도 민주당이 니들이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얘기를 하고 귀담아 듣고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이들의 불안과 불만. 적어도 20대는 기본적으로 불안하잖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되나 일자리는 걱정되고 이런 불안과 불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뭐 민주당은 기득권 세력, 수구 세력 이렇게 그들에게 인식될 수도 있고요. 또 이들하고 손잡아야 이른바 극우 세력들이 제일 목소리가 큰 게 20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를 좀 이렇게 분리시켜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미래 동맹을 꿈꾸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20대와의 미래 동맹이 매우 중요하고요. 야, 숫자 얼마 안 되니까 쟤들 뭐 우리가 더 많아. 뭐 4, 5, 60대를 합치면 쟤네 3배야.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이들 네. 미래니까. 네. 이번에 그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에도 상당한 그런데 영감을 좀 받으셨겠군요. 예, 맘다니가 뉴욕에서 뭐 보여줬던 그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경제적인 불안감, 사회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뉴욕 시민들에게 그 불안감의 이유가 뭐냐? 경제의 문제다, 먹고 사는 문제다. 그 부분을 이제 파고들고 공약으로 내세우고 목소리를 높인 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지지했던 사람들한테도 다가갔다는 거 아니에요? 왜 트럼프를 지지하세요? 근데 트럼프를 지난번에 지지했던 사람들이 계속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이냐가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트럼프를 지지했다가 이랬다는 거죠. 그 변화의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맘다니를 지지하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수 있도록 그 변화의 사다리를 만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도 뭐 우리가 늘 관심 갖고 있습니다만 이제 서울 변화, 서울의 변화, 대한민국의 변화 이런 걸 하려면 그런 20대들과의 대화, 그다음에 민주당으로부터 마음 떠났던 사람들과의 대화 이제 집중해야죠. 이야, 이거 누군가는 하긴 해야 되는 일인데 아주 큰 뜻을 품고 시작을 하셨군요. 영포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영포티. 예. 젊은 척 하는데. 네, 젊은 척 하는데. 배 나온 40대. 아, 저는 이제 자칫 배 나온 50대. 뭐 이렇게 보여지기면 안 된다. 되니까 이해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의 정치가 영포티 정치로 전락하면 안 된다. 이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주제가 극단의 시대 합리적 정치는 가능한가. 뭐 전투적 합리주의라는 표현을 특강소에서 쓰시더라고요. 원래 이게 전투라는 것과 합리주의가 좀 약간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부러. 예. 배경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나는 합리적인 게 좋아.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보수, 그러니까 따뜻한 보수, 그리고 합리적 진보 이렇게들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보수는 너무 차가워. 그래가지고 사람 인간미가 없어. 사람의 고통에 잘 이렇게 연민을 느끼질 않아. 그래서 보수는 그래서 안 돼. 그랬는데 진보는 매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열정적이고 다 좋은데 합리적이지가 않아.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합리적인 것이 필요한데 네.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합리적이다 그러면 뭔가 물러 터지고 이렇게 뭐 좀 갈등이 좀 생길 것 같거나 논쟁이 벌어질 것 같으면 난 됐어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해. 적당히 빠지는 게 합리주의처럼. 그런 게 합리주의가 아니다. 아니고 옳다고 생각하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해야 된다. 행동하는 지성.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이 움직이고 하자. 예전에 DJ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예. 그 악을 싫어하면 담벼락에 대고 소리라도 지르고 낙서라도 해라. 그런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노무현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흔히 말하는 전문 용어, 우리 정치권 전문 용어입니다. 독고다이 정치, 자기 혼자 하는 정치, 돈키호테 이렇게 전락하지 않고 삼김 정치 시대에 삼김 정치는 퇴진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기반하고 있던 지역주의 정치를 비판하고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개파 정치가 판을 치고 있는데 개파 정치를 부정하는 거. 그런 게 다 합리적인데. 합리적인데 그걸 그가 그냥 저 돈키호테 같은 놈하고 끝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 합리적인 정치에 편을 들어주고 목소리를 같이 내준 노사모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냐. 그게 이제 전투적 합리주의의 가장 큰 모습이군요. 예, 우리 시대에 이제 극단의 정치, 막 극우 정치가 판을 치고 그러는데, 저러다 죽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합리적 목소리를 내고 움직여야 전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녀보니까 어때요? 소감으로 본다면 이 뭐 더 나은 정치로 해서 청년들이 나서고 행동하고 또 주인공이 되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또 합리적 이 정치가 가능하도록 힘을 모아달라 이런 건데 어떻게 희망을 좀 발견했습니까? 합리적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 정치인이나 그런 세력들이 외롭지 않으려면 같이 힘을 내야 된다, 같이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끄덕끄덕끄덕들을 하는데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 그런 합리적 정치를 시작할 각오는 되어 계십니까? 극단의 목소리, 막 상대를 무시하고 진영 논리에만 이렇게 치우치려고 하는 목소리 민주당에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볼 때는 내 문제로 되니까 약간 고민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같이 해야죠. 젊은 우리 대학생들도 저는 약간 어떤 극우적인 주장 저하고 논쟁하자고 그런 사람도 올 줄 알았는데 왔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건지 뭐 질문은 되게 많이들 하는데 자기 주장들은 얘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정치에 대한 비판, 실망 있지만 난 희망을 놓지 않는다. 기대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에게 정치가 희망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래도 저의 생각에 많이 공감도 해주시고 또 아직 젊은 친구들이 정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도 발견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청년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 좀 현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최근에 11월에 들어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 여론조사가 잘한다가 60%대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한국갤럽이나 또는 뭐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공동조사나 다 상승세인데 뭐 또 오늘 하나 나온 거는 보니까 또 뭐 약간 빠졌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전체적인 흐름이 잘한다. 특히나 이제 외교 능력이 그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그 60%대에 이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의 고공행진 이건 어떻게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까? 뭐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합리성, 실용성 여기에서 많은 점수를 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외교안보 분야에서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정치라든지 행정 분야에서는 일정하게 자기 정치적 경험이 있고 할 말이 있고 생각이 있을 텐데 외교안보 분야는 그야말로 문외한이죠.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미국이 어쨌든 막 마지막 발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막 그 같은 반에 앉아 있는 학생들에게 줄 똑바로 서 막 이렇게 이제 막 악을 쓰고 있는데 줄 세우고 있죠. 지금. 요때에 그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에 그 하나하나 안정적으로 일을 마무리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대단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우 국민들께서도 이걸 다 알고 계신다.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계속 폄하하려고 하지만 국민들은 거기에 한눈 이게 귀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지율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방금 말씀하신 그 외교 분야는 뒤에 오늘 팩트 시트가 나왔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더 짚어보겠고요.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다가 좀 가겠습니다. 네. 그 대장동 항수 포기 후폭풍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게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얘기 중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이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수 포기와 관련돼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금 뭐 이 독재자 프레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규탄 대회 이런 걸 열고 있고요. 사실은 이 뭔가 장동익 대표는 규탄 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켜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면서 아주 그냥 요즘에 쓰는 표현들이 보면 거의 이제 정제되지 않고 거의 좀 아주 그냥 단말바적인 비명 같은 식의 막 연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장동은 참 오래 끌었는데 한번 총 정리를 하고 이제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 상황과 향후 전망을 본다면 대장동의 후폭풍 문제는? 좀 뭐 대장동 관련해서는 어쨌든 대장동 일당은 그 일벌백계 대상이고 네. 그 진짜 저 천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봐요. 예. 근데 그들에 대한 더 무거운 죄를 묻고 더 무겁게 처벌하고 하는 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한 항소를 안 하는 거 네. 이례적이긴 해요. 예. 그걸 뭐 늘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항소를 안 했어요. 근데 항소를 안 하면서 드러난 그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말 들어보면 우리는 그냥 권력의 개예요. 뭐 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창판지도 모르고 예. 이전 정권에서 기소한 걸 이 집 와서 뭉갤라다가 아주 그냥 부대껴 죽겠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낯뜨겁더라고요. 정말 낯뜨겁고 그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네. 의견을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의견을 그냥 의견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닌지는 이제 본인의 입장이에요. 압력으로 느꼈다, 부대꼈다 싶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 정식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던가. 네, 서면으로 지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두 번째, 아니요. 이건 검찰에 사무니까 제가 사표 내고 동시에 이거 항소할게요. 이렇게 했으면 될 문제예요. 그렇지. 그게 아니라 내가 말이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항소를 포기했거든. 근데 내가 다시 뭐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이번에는 항소하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와 함께 늘어났던 이 얘기는 우리는 권력의 개예요. 이 얘기밖에 아닌 거예요. 저는 이 양반에 대해서 1도 공감하는 생각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이 검찰 내에서 판단을 자기들끼리 검찰의 사무지 민주당의 사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제대로 못한 것 관련해서 정치권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민주당 정권의 책임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 포기를 얻는 실익이 뭐예요? 없어요. 자기들도 그 실익을 찾지를 못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맨날 뭐 이로 인해서 대장동 일당이 뭐 몇천억 원을 더 킵해뒀고 뭐 그냥 7,800억 추징을 못하게 됐고 예. 그런 얘기만 반복하는데 그건 그들이 벌어가는 거고 저도 검찰 그래서 욕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실익 얻는 게 뭐냐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할 거면 실익이 뭐고 그걸 어떻게 지시를 했었는지 등등에 대한 시점, 정확한 뭐 워딩, 방법, 불법적인 정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이재명이 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 말도 되지 않는다. 자기들 혼자 기분에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장동혁 아까 뭐 단발마제고라고 표현하셨는데 저질이에요.
저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질 정치. 왜 저질 정치냐면 예. 제1야당 대표잖아요. 예. 제1야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주장하는 순간 예.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탄핵하자 하려면. 그럼요. 예. 의석수가 지금 108석인가밖에 105석인가밖에 안 되니까 200석을 만들려면 다른 당에서 지지를 끌어와야 되고 민주당 안에서도 견제와야 정확한 되는데. 팩트를 찾아가지고 팩트 파인딩을 하고 정치적으로 몰아세울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국민적 의지와 관심을 끌기 위해서 본인이 삭발 투쟁해야죠. 단식 투쟁해야죠. 광화문에 천막 쳐야죠. 우리는 그렇게 했잖아. 민주당은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탄핵시킨 거 아니에요. 예. 국민들 의지를 모아가지고요. 우리가 뭐 200석 됐나? 자기들이 우리가 주장하는 말에 국민적 여론이 따라오니까 그 아이들 끌려와서 같이 탄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민주당처럼 죽기 살기로 걸고 해야죠. 자, 탄핵을 하자고 그랬으면 걸어야지. 장동영 넌 뭘 걸 건데? 장동영이 뭘 걸 건데 그래서 맨날 한동훈이 뭘 걸자 하니까 이번에 우리 물어봅시다. 예. 민주당은 탄핵당하면 다 잃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의원들도 다 사퇴해야 돼.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범여권이 탄핵됐어? 그럼 당 해산시켜야지. 우리 그렇게 할게. 니네 만일에 탄핵 안 되고 명확한 근거도 못 되고 그러면 국민의힘 해산할래. 그거 걸어야지. 그리고 장동혁 은퇴해야죠. 정계 은퇴해야지. 의원직 사퇴하고. 그 정도는 걸고 탄핵을 얘기해야지. 그냥 정치적인 수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게다가 거기다가 뭐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좋아. 그러면 내란 정당을 자인한 셈이잖아요. 우리가 한교안이다. 그러니까 정치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예. 그 모자란 사람들이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망조든 거예요. 아, 근데 참 맞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한 번에 물어봤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이 장동혁 옷 벗게 생겼구만요, 지금. 아니, 제가 진짜 기분 나빴거든요. 장동혁이랑 같이 그 상임위도 같이 했고요. 네. 친한 편이에요. 네. 이 양반이 당대표가 됐을 때 민주당 내부를 향해서 제가 계속 뭐라고 그랬느냐. 생각보다 멀쩡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방향을 좀 틀고 그러면 그 우리도 위험해지니까 내년 지방선거 긴장하고 조심하고 민생에 더 집중하고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멀쩡하지 않군요. 멀쩡하지 않네. 아니 근데 방금 마지막에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구호가 나왔는데 그래도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하고 나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순재 전 법무장 다 구속영장 연달 기각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축 힘이 빠졌다가 다시 이제 황교안 전 총리를 이제 다시 또 구속시키려고 해서 다시 탄력을 받나 보다 이제 또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뭐라 그럴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힘들어져 간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그 황교안이라는 그분이 그날 그 기각돼서 나오면서 한 말이 뭐 간첩도 많고 빨갱이도 많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승리한다 뭐 이런 혹시 영상 있나요? 영상이 준비되고 그 영상 한번 보고 해가지고 나라 무너뜨리는 좌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길을 이제 여러분 열었습니다. 여기저기 간첩들도 많고 빨갱이도 많지만 저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그 사람이 그날 그 계엄 떨어진 날 소셜 미디어에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하라 그리고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포하라 막 이런 거를 써올리면서 사실상의 내란을 선전선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구속되지 않는 걸 보면서 지금 우리 앞에 아무리 드리운 것 같다. 그러니까 내란 이 수사와 내란 재판이 제대로 되겠는가라는 진짜 좀 뜻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한탄을 하게 만드는데 이 내란 수사의 종착지가 뭘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요? 그때 뭐 벌어지는 상황이 너무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면 사실 문영배 전 헌재소장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왜 이렇게 판단이 늦어지지? 중간에 막 맞아, 오래 끌었죠, 뭐 그때. 5대3이네 어쩌네 막 이러면서 막 얘기가 막 흘러나올 때 이미 자기들이 이렇게 쭉쭉이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적 여론이라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세운 나라인데 그걸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상식을 가진 사람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예. 약간 실망한 건 내란 특검이 그 일을 막 벌릴 때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실 황교안은 잔챙이잖아요. 잔챙이라고요. 그러니까 내란의 우두머리 죄가 확정이 되고 사형 선고가 되고 1심에서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나머지는 주르륵 다 같이 엮이는 거예요. 알아서 다 이제 들어갑니까? 예. 근데 지금 뭐 내란 특검이 제대로 어떤 수사를 집중하고 재판 준비를 하고 확실한 물증을 잡고 이렇게 증인을 확보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 재판에서 오히려 군인들이 용기를 내더만. 그래요. 보니까. 군인들이 할 말을 다 하더만요. 예. 이제 저 자식을 믿고 내가 같이 가담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들이 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과정들을 잘 만들고 쌓아나가는 데 집중해야지 황교안은 잔챙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 SNS에 뭐 글 쓰고 이런 정도밖에 못 할 게 없는 사람이고요. 지금 우리 저 선배님 이 방송에 출연하려고 오판을 했지. 오판을 차를 몰고 왔는데 광화문이 꽉 막혀요. 그럼 오늘도 태극기 들고 막 맞아요. 예.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지나면서 기가 막히고 분노가 들끓는 게 뭔지 아세요? 뭔데? 아니 한 500년도 안 되는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태극기 흔들게 하면서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다 막고 있더라고요. 그 이순신 장군 맞은편에서부터 서울시청 앞까지 다 차지하고 뒤는 텅 볐어요. 앞에 한 50m 정도만 그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450m는 그야말로 텅텅 비어 있어요. 당연히 시민들이 전부 다 욕을 하면서 지나가겠군요. 아 진짜 입에서 제가 저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것까지 욕을 안 했어요. 왜 기가 막히지? 참아야지 했는데 그걸 보고 인도에 가서 하란 말이야. 막 그 숫자면 진짜 막 열이 지지 않더라고요. 알겠어요. 얼마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 안 해요. 예, 맞아요. 집회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 안 되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세력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 예. 황교안도 그들을 향해서 그냥 이렇게 악을 쓰고 있는 거니까 저는 한날 안 팔았으면 좋겠고 수사 지금의 이제 주범 처벌에 보다 더 힘을 모아야 된다. 아무튼 주범의 힘을 모으면 아무튼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고 또 그 뜻대로 전체 힘이 모아진 대로 제대로 굴러갈 것이다. 뭐 이렇게 믿어도 된다는 우리가요. 그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 충성하고 부역했었던 모든 친일파를 다 청산 못했어요. 못했죠. 그런데 어쨌든 나라를 다시 세우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재헌후에 만들 때요. 단 한 명의 친일파도 못 들어갔어요. 무소속이 제일 많았어요. 그때도. 그랬죠. 그리고 초대국회도 무소속이 제일 많고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독립운동했다라고 다 해야 국회의원이 되고 재헌후에 의원이 됐지. 맞아요. 저는 친일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끼지도 못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친일파가 집안에 있다거나 이런 사람은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는 이유는 처벌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핵심 처벌받은 사람들 있고 독립운동했던 사람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독립운동가들한테 이렇게 존경과 예우를 하려고 그러는 것처럼 주범 처벌하고 확실하게 이 내란 종식에 대한 방향을 딱 세워서 가면 저는 그걸로 다른 사람들은 뭐 머리 쳐두고 못 다닌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 박 의원님은 혹시 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이시겠네요. 왜냐하면은 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 지금 이름도 길도 않네요. 이걸 이제 만들어서 사실 그 내란에 직접 참여하는 협조하는 행위에 대한 내부 조사를 통해서 주요 책임자를 인사 조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부 안에서. 그러자 이제 뭐 나경원 의원은 이제 페북에다 뭐라고 썼냐면 공무원들의 75만 명을 탈탈 털겠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6.25 당시 인민위원회 완장차고 뭐 반동무죄가 숙청하던 공산주의 같은 짓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또 뭐 제2의 적폐청산보위로 히틀러 같은 방식이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내란 청산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내란 청산을 위해서 해야죠. 네.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옥석을 가리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네. 이런 건 뭐 당연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특검은 지금 주범 처벌하는 데 집중해라라고 하는 이유는 그다음에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요. 기존 잔챙이들은 그 이후에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되니까. 손우차가 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공직사회 내에서 어쨌든 그 짧은 기간 어떤 내란에 협조하고 했었던 사람들이면 눈에 딱 띌 거예요. 그 이유도 분명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건 옥석을 잘 가려야 된다. 공무원 사회 승진을 두고 서로 경쟁하죠. 경쟁하고 투서 넣고 막 이런 사람들 원래 있어요. 원래 갈등이 있죠. 있어요. 예. 짧지만 구청장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누가 막 줄을 대려고 그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거를 행여 이렇게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우리가 옥석 가리는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공무원 공직사회의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권이 계속 이렇게 저렇게 바뀌면서요. 특히 안보, 외교, 군사, 정보 분야는 에이스들이 계속 갈렸어요. 그러니까 가령 박용진 정부가 섰어. 야 그러면 군사 분야에 누가 에이스야? 쫙 뽑았어. 근데 야 저는 이전의 정부에서 뭐가 썼던 사람이야. 썼던 사람이 그 사람 좀 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상대 정부에서 또 오면 박용진 정부에서 뭐 했었던 사람 빼. 이렇게 되면서 에이스들이 계속 갈려요. 그래서 전체 역량이 좀 우리가 다운된 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대통령이 처음 뭐 공무원은 해바라기다. 해를 향해 움직이게 돼 있다. 나는 일을 주고 역할을 줘서 못하면 해임하면 그만이다. 아주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태도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 국가 전체 역량을 위해서 외교, 군사, 또 정보 분야, 국정원 이쪽 분야에서의 역량 있는 관료들을 잘 활용하는 거 이게 또 국가 지도자의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정권에 심하게 부역을 하고 문제가 이건 진짜로 심각하다라는 사람들은 소수이니 그들을 잘 가려내고 대다수는 더욱더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어서 잘 끌고 가는 것이 맞겠다.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예전에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뭐 대규모 숙청 작업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든지 뭐 할 때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난리를 피니까 근데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면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추경호 원내대표 말입니다. 네. 그날 그 내란의 밤에 했던 행위를 보면 이 사람은 뭐 아무튼 아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특검에서. 근데 지금 그는 이제 구속 관리비에 서 있는 거죠. 국회의원이니까 이제 국회 안에서 표결을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속되고 그가 했던 일들이 쭉 밝혀지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 방해하고 또 그게 지침에 의해서 내지는 같이 모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내란을 함께 꾸민 정당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경우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대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자 박용진은 예전에 통진당 해산 청구 때도 반대했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그 정당의 해산과 그들에 대한 심판은 우리 국민들에게 유권자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지로 그러니까 선거에서 지지로 해산을 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보여줘야죠. 얼마나 한 주민지를 그 국민들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보고요. 감사한 얘기네. 그럼 우리가 황교안이다 하는 거. 그럼요. 그래서 꼴보기 싫죠. 근데 헌재 있는 제도긴 합니다만 헌재에 그걸 가져가서 하는 거 두고두고 어쨌든 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정치적 수사로는 가능하다. 내란 정당이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내란 정당을 자인하고 막 이렇게 딱지를 붙여줄 수는 있어도 그쪽으로 가고는 있잖아요. 그걸 실제로 그렇게 갈 필요가 또 다른 이건
프레임이고 또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내란 특검에 대해서 약간 뭐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추경호를 오마이뉴스를 보니까 추경호에 대해서 저 구속 관련해서 네. 낸 의견을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내란에 동조했다라는 건데 그게 받아들여질까? 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리저리 막 끌고 다녔잖아요. 했잖아요. 예. 그거를 정확하게 하고 그 당시 뭐 대통령실하고 어떻게 통화를 했었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밝혀냈어야 되는데 약간 불안해. 그래서 내란 특검 일 좀 잘하나? 막 이런 걱정. 조은석 특검이잖아요. 예. 이 양반 되게 나름 그 중앙지검의 독사 이렇게 표현되던 분인데 유명하죠. 그 여러 사람 곡소리 나겠잖아요. 예. 좀 뭐 좀 히든 카드가 따로 있겠지? 이래 싶기는 해. 그날 가서 깔려고 하는 이제 재판부 앞에 가서 깔려고 하는 게 있겠지 싶긴 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로 내란 임무 종사한 임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약간 불안해서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싶기는 하고요. 예. 네. 아무튼 정당 심판은 그 유권자에게 맡겨야 되는 그렇죠. 것이다. 위원정당 심판으로 가는 거는 이제 다 죽어가는 국민의힘 소생할 기회 만들어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든다는 거죠.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스스로. 근데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에 의해서 이제 그야말로 내려앉혀놔야 된다. 네. 아마 지금 총선하면요 저기 그 개헌 저지선도 또 무너질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정당이지 뭐. 근데 그걸 알아서인지 몰라도 국민의힘이 요즘에 보면 거의 막 매일 모여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정말 좀 단말마적 비명이라고 내가 표현했는데. 웃긴 거 보세요. 예. 지금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 안 하는 사람이 반쯤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서울 이렇게 대법원 앞에 가서 네. 대검 앞에 가서 항소 포기했다고 노만상 나와 이러고 네. 쳐들어갔잖아요. 당대표랑 원내대표가 같이. 그 60명도 안 모였어요. 그리고 전체 집회할 때도 당원 집회하고 그럴 때도 의원들 안 나왔어요. 윤석열 그 집 앞 가서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50명이 채 안 됐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 저 안에서도 참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서도. 참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굉장히 답답한 의원들이 많겠네요 그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더 운동장 넓게 쓰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제 외교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저 통 크고 실용적인 이 정치를 국내 정치와 국내 민생에서도 펼쳐지면 저는 다 넘어온다. 다 무너질 거라고 봐요. 그럴까요? 보겠습니다. 그 김건희 수사 얘기를 잠깐 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민주기 특별검사팀이 13일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를 활용해서 주가를 조작해서 부당 이득을 챙겼던 혐의로 웰바이오텍 실사주를 알려진 양남희 씨 체포했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이제 웰바이오텍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돼서 주가가 급등한 바가 있고, 근데 이제 김건희 수사는 크게 4가지 방면으로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이제 있는 거고, 공천 개입, 이제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고, 또 통일기업 뇌물, 그거는 주로 보니까 뭐 샤넬백 목걸이 이제 아주 그 부패한 냄새가 나는 건데, 양평 고속도로 뭐 다리 그 길 꺾어 놓은 거. 근데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계속 이제 김건희 수사에 대해 나오는데 추잡한 사생활의 얘기까지 막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느낌이 보니까 그 백이 수많은 백들이 나오다 보는 걸 보니까 그 옛날에 왜 그저 필리핀에 그 마르코스 부인 이멜다가 왜 쫓겨나고 나서 가니까 신발 구두만 2,000켤레 했지 2,000켤레. 그래서 한 번도 안 쓴 백이 이번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중에 보니까 뭐 김기현 씨 그 부인이 줬다라고 하는 선물 백도 거기 나오고 막 편지까지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한 번도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게 막 나오던데 저는 왜 이렇게 많은 명품 백이 필요한지 이 어떻게 보면 정신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뭐 이런 아주 그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지금 김건희 씨 수사에 대해서 보시면서 받는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냥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이구나. 뭐 사치, 허영심, 뭐 그런 걸로 자기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었구나.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의
이제 부인으로 그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심지어는 그 자리를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내정 간섭, 네. 국정 개입 이런 것까지 펼치고 인사에도 자기가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진짜 대한민국의 큰 불행이죠. 이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뇌물죄로 처벌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는 같아요. 그렇겠죠. 형사처벌 자체가. 허영과 사치심이 가득했다고 처벌하기는 좀 어렵고 적절한 법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특히나 그동안 그 검찰에 의해서 비호받고 보호받아 오면서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또 정권 차원에서 그 제대로 정보 접근을 못하게 해서 수사를 방해했던 것들이 뭐 양평 고속도로 관련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소상하게 좀 파야 될 것 같고요. 특검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들이 있고 처벌에서 기소되는 것이 있을 테고 미처 시간이 쫓겨서 못하게 되는 것들은 이후에 경찰이라든지 관련 수사기관들에게 넘겨서 후속 조치들을 쭉 해나가면서 반드시 뭐 혼자서 못할 일들이 많거든요. 네. 이제 국정 개입이라든지 또 뭐 인사 개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에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도 잘 찾아내서 처벌하지 않으면 이후에 뭐 배우자가 네. 중요한 국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사람들, 국회의원의 부인일 수도 있고 국회의원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장관, 차관의 부인이거나 남편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경계를 삼아야 되는 경계비를 딱 세워야 된다 이번에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불법 비리 혐의 제대로 처벌하고 사실 이분이 자꾸 이분이란다. 김건희가 자꾸 이름에 들락달락하게 된 동기는 그때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자꾸 비호하니까 점점 국민들의 의혹은 커지고 한마디로 진짜 요만한 호미로도 막을 걸 갖다가 못 막고 크게 이제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생활 논란이 자꾸 되어지는 거는 사람들 눈에는 확 띌지 모르지만 사실 수사 초점을 흐릴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사실 처음 나왔을 때 뭐야 이거. 근데 자꾸 특검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질에 집중해야지. 그렇죠. 본질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쓸데없는 얘기들. 아니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처벌할 거야? 자기들은 처벌하는데 입장을 그렇지. 집중을 해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렇더라도 저 안 궁금해요. 그 사람의 무슨 사생활이 어떻고 뭐 예언관계가 있든가 없든가 전혀 안 궁금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국정 개입, 인사 개입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해를 끼친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주가 조작을 통해서 혹은 양평 고속도로 개입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 또 많은 국민들과 관련 사람들에게 피눈물 나게 했었던 일들 없는지 이걸 찾아내고 처벌하는 데 집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당부까지.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할 때 나왔던 팩트시트 얘기 좀 하면서 이제 슬슬 마무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에이펙 기간 중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오래 끌던 관세 협상은 타결되었는데 팩트시트가 안 나와가지고 다들 또 말이 많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정확하게 내놔봐라 이제 이런 얘기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어제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발표를 미루는 SCM, 그러니까 한미 안보 협의 회의 결과도 나왔고요. 결과를 쭉 근데 뭐 굳이 내용 자체를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하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막 협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버티기 힘든데 뒤에서는 자꾸 발목 잡고 또 왜 빨리 안 들어주느냐 왜 요거로 미국 거 빨리 들어주고 말지 왜 이렇게 오래 끄느냐 하면서 그런 게 참 견디기 어려웠다 이런 또 소회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섭섭했으면 그렇게까지 얘기할까 싶기는 해요. 진짜 굳이 그 얘기를. 예. 그 얘기하면서는 진짜 눈에 진심이 묻어나더만 이렇게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뒤에서 자꾸 그러니까 더 힘듭디다. 예. 솔직히 섭섭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특히 야당, 그다음에 언론. 예. 좀 기다려주지. 뭐 그 얘기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하고도 남을 사실 보도는 잘 안 됐습니다만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그 산업부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얘기를 발표를 하고 카메라 다 끄고 백브리핑을 또 했대요. 그걸 하면서
기자들이 다 캐물었을 거 아니야. 이거는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너무 불리한 거 아니야 했더니 이 합의문 중에 불합리하지 않고 합리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하자고 해서 우리가 한 거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합리성을 따집니까? 화를 그렇게 냈대요. 근데 그걸 듣는 기자들이 애썼어요. 진짜로 어려운 조건과 몰릴 대로 몰리는 상황에서 끝까지 버티고 대통령도 그런 표현 썼더만요. 우리한테 버티는 것만이 우리한테 유일한 무기였다. 근데 그거를 자꾸 뒤에서 왜 버티냐고 그러고 막 뒷목을 잡아채고 이러는데 안 그랬으면 좋았겠을 걸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매우 불합리한 말도 안 되는 합의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71년도에요.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주겠다고 했다가 이제부터 안 바꿔줘. 닉슨 선언. 전 세계와 경제 전쟁 사실상 탱크 들이대고 전쟁을 해도 뭐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선언을 일방적으로 했죠. 85년도에는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요. 다른 나라 환율을 일방적으로 인상시켜 버렸다고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그때. 일본 그래도 작살 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슈퍼 301조.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의 TV 냉장고에 계속해서 덤핑 과세 한 거 아니에요. 지네 멋대로. 원래 그런 나라예요. 합리적인 거 동맹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마지막으로 악을 쓰고 왜 이렇게 우리 반이 시끄러워 조용히 안 해 막 이렇게 막 줄 똑바로서 야 도시락 먹지 마 막 이렇게 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맨 앞줄에 앉아 있었던 모범생 한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억울한 것도 많고 손해본 것도 많은데 저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한국이 한미 동맹을 기반을 명확하게 했다. 미국은 그 나토에서조차도 중국 견제를 좀 의제로 삼자고 그래갖고요. 유럽하고 마찰이 많았어요. 20년 전에 이미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년 전부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말과 미군의 전 세계 전략 중에 하나 스트라이크 부대라고 그래가지고 24시간 어느 분쟁 지역이라도 도달해서 개입할 수 있는 부대를 창설합니다. 신속기동군이죠. 신속기동군이죠. 한국하고도 얘기를 해서 인계철선 전략이고 뭐고 다 철회하고 전방사단까지 싹 끌어모아가지고 평택으로 재배치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중국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동의를 안 하니까 우리라도 먼저 이렇게 움직이게 한 건데 대한민국의 이 엄청난 군사 자산과 전력이 중국 봉쇄에 좀 같이 해달라고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한국이 그동안 이도저도 못한 채로 있다가 이번에 그래 하자 하면서 그 합의문에 인도 태평양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의 한미 동맹의 역할을 강화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 대중국 봉쇄 전략 같이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위험하죠. 위험하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미국하고도 이렇게 붙으면 차라리 자기들 목소리를 낮추고 야 우리랑 더 친하게 지내자 해요. 그러나 이거 봐라 좀 한미동맹이 좀 흔들리네. 그래서 자기들이 더 흔들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더 흔들어요. 그 경우가 박근혜 때 천안문 막내에 올라갔다가 미국이 노발대발하면서 사드 배치 시키니까 거기서 또 흔들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박근혜 정부를 때리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한한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중국은 북한하고 편먹고 우리는 미국하고 편먹고 전쟁했었던 나라예요. 그 현실을 인정하고 가되 우리가 미국과 군사동맹 안보동맹을 더 튼튼히 하되 지난번에는 한미 미사일 협정에서 우리 실속을 챙겼고 이번에는 그 핵잠수함 관련해서 우리 실속을 챙겼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미국에게 할 말들을 더 해나가야 돼요. 미국은 지금 뭐 일반 선박을 못 짓는 정도가 아니고요. 군함도 못 지어요. 중국하고 붙으면 한 번 와장창 붙고 두 번째 해전을 할 그 군함이 없어요. 제조할 능력도 안 되고요. 위태위태한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에게 우리가 들어주면서 우리가 요구할 것도 요구해야죠. 그게 훌륭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다. 없습니다. 예, 뭐 오늘 그 토론을 지금 하게 되면 또 한 시간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 정리를 하겠지만 이런 사고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너지는 제국이 이제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 대중국 봉쇄를 하고 싸우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두 싸움에
좀 중립적으로 빠져나오면서 다극화의 길을 가겠다라고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 전 세계 어디도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고 제 생각은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또 어떤 자율성을 더 확보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칫 미국이 하는 거에 그냥 질질 마지못해 끌려가다 보면 동북아시아 전체에서의 미국의 군사 전략에서 미일 군사 협력 체계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자칫 자위대가 한반도에 자기 제집처럼 들락거리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자위대가 군대가 되고 이렇게 하는 길 군사 대국화의 길을 열어주는 왜? 아, 니네 싫으면 넘버 투는 얘야.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예. 그런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고 저는 어제 그 결정을 보면서 한미동맹으로 앞으로 한 10년 정도의 안정한 판을 만들었다. 플러스 그 다음날 6대 분야에서의 개혁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국내 사회 경제적인 개혁까지도 이렇게 딱 시작하는 걸 보면서 5년짜리 정부가 어떤 단타매매 단기 대응이 아니라 군사안보 전략에서 한미동맹 그다음에 국내 사회 경제 분야에서 6대 개혁과제 아주 장기적으로 한다. 이거 박수 받아야 될 국정 운영 자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과 그의 결단에 대해서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그거는 현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의 또 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 현재의 미국과의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음 기회에 한번 좀 따로 고주제만 갖고 한번 좀 군사 안보 관련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좀 공부 더 많이 해서 같이 토론 한번 하죠. 네. 예. 예, 맞춰야 되는데 그 얘기는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최근에 박 의원님이 그 페이스북에 삼전이 드디어 10만 전자 되었다 뭐 이런 거 올리면서 이제 이 삼성 오너 일가의 반칙과 불법을 비판하면서도 삼성전자 기업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뭐 주식을 산 지 1년 만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러면서 AI 시대에 뭐 삼성전자를 응원하겠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한때 박 의원님은 삼성 저격수로 아주 명성을 떨쳤잖아요. 뭐 2022년 특히나 그 보험사가 소유한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삼성생명법. 예, 시가로 평가해서 한도를 총자산 뭐 3%로 제한하는 이른바 삼성생명법. 그래서 삼성 지배구조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왔는데 원래 갖고 있던 재벌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라진 건 아니시죠? 그럼요. 네. 삼성뿐만이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그 리콜 제작 결함에 대해서 리콜해주지 않고 소비자를 속이고 시장에서 나쁜 짓을 하는 것도 5년간 같이 엉겨부터 싸웠고요. 네.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가 리콜 무조건 받아주는 걸로 해서 4년간 8조를 투자하게 만들었던 이익을 담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게 현대자동차의 오늘의 어떤 저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삼성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기업 삼성의 기업 성장에 대해서는 박수 보내야죠. 그러나 재벌 오너 일가의 반칙과 불법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삼성도 크고 삼성의 개미 투자자들도 하고 우리 경제도 살아날 수 있거든요. 기업과 기업 문화의 반칙은 반드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의 삼성 일가의 반칙과 불법을 저격하는 저격수 역할은 계속 할 거고요. 또 응원은 응원대로 별도로 할 겁니다. 앞으로도. 기업은 기업대로 또 오너 일가의 반칙은 반칙대로. 알겠습니다. 오늘 뭐 주어진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튼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아주 거침없이 소신 밝혀주신 박 의원님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인물 탈곡기 하겠습니다. 파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